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극장의 관람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람석 개념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이 관람석의 가시거리 한계에 따라서 우리 일과 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사람이 시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시거리는 우리가 일정 정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거리를 기준 잡아서 자, 10m. 자, 이 10m 떨어지게 되면 자, 그래서 이 무대하고 우리 연기자하고 간격이 10m 떨어지 또는 15m 떨어지면 20이 여기 다 틀리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잡는 것이 15m 기준을 잡죠. 그래서 이 15m를 보통 A구역이라고 해서 시각 한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각 한계로서 A구역이라고 보통 잡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배우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준이죠. 이 동작이나 상세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 보통 요 기준에 배우 표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배우자의 표정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동작을 갖다가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동작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자, 시각 한계인 15m로 봐줍니다. 15m. 그래서 이것을 A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극장 가면, 자, 비용이 비쌉니다. 여기에는 2열은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떨어진 거리, 자, 두 번째 B구역으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22m를 기준 잡고 있죠. 22m. 이것을 자, B구역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B구역 22m가 되는데, 요거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국악이 그래서 요거는 배우자의 표정이나 동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아동극 같은 경우를 많이 하죠. 아동극이나 아니면 뭐 인형극 같은 거, 이런 위주로 되는 것이 보통 시각한계 15m를 기준 잡고 있고, 자, 22m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 이 극장 건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이 20m. 그래서 이걸 보통 1차 허용 한도라고 하고요. 1차 허용 한도라고 하고, 이거는 극장 건축에서 많이 하는 형태죠. 극장 건축에서 자, 이 B구역 22m까지를 보통 둡니다. 그래서 국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국악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실내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처리할 때는 22m까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구역 개념, C구역은 자, 이 가시거리 여기에서부터 눈에서 자, 이 C구역은 일반적으로 C구역적인 이것은 35m를 잡고 있죠. 35m 잡는 것을 C구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차 허용 한도라고 칭하죠. 2차 허용 한도. 그러면 2차 허용 한도 개념, 2차 허용 한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일반적으로 동작만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동작, 섬세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동작을 상세히 어떻게 움직이는가, 동작을 갖다가 이 상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동작만, 그래서 이 동작만 감상하는 거죠. 얼굴 보이지도 않습니다. 표정도 동작만 감상하는 것이 모두 C구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2차 허용 한도. 그래서 여기는 발레 같은 거 열심히 뛰다니죠. 이런 발레라든지 아니면 뭐 오페라 같은 거, 오페라 이런 부분이 여기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된다. 그리고 연극 같은 거 아니면 뭐 뮤지컬 이런 형태.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제 이 뮤지컬 같은 거 하면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여기는 표가 싸고 이제 앞으로 갈수록 표가 비싸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 가시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석의 한도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그래서 자석은 와이드 스크린을 기준해서 우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스크린 범주에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3번의 자석의 한도적인 측면, 자석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평면상 최전열 자석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간격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자 무대였습니다. 무대가 있다. 여기 무대가 있으면 최전열. 자 그러면 이 앞에 간격석이 있지 않습니까? 간격석에서 자 이 중앙센터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제일 넓겠죠. 이 각도가. 자, 그래서 이 각도가 자, 90도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90도 범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가장, 자, 구석인 이제 사이드에서 봤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자, 각도는 여기 이제 이 각도가 동일해지진 않겠죠. 너무 같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각도적인 측면이 차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각도는 일반적으로 60도라는 거죠. 60도. 그래서 대략 60에서 90도 나온 거죠. 그래서 스크린에 가까이 있는 한도가 이 각도 60도 각도하고 90도. 그래서 그 그림에서 보시면 그 각도 의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고 이것이 A 각도 해놨고요. 여기 이제 B죠. B 각도. 그래서 90도, 제일 전열 중앙센터에서는 90도고, 이 측면, 양쪽 여기에서는 60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단면상 기준은, 자, 거기 단면상 최전열 자석 한도 해가지고 나옵니다. 최자석 한도.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잡았죠. 자, 그러면 단면상 기준이니까 여기 이제 무대가 있었습니다. 무대가 있을 때. 그러면 무대 최고 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래 있는 사람이죠. 여기 있는 사람을 기준 잡았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요때 이제 요 각도죠. 여기에서 이제 바라다 봤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바라다 이 각도가 지금 현재 거기에 C라고 해놨죠.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는 이제 30도라는 거죠. 여기는 30도. 자, 그러면, 보통, 여 뒤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이걸 만약에, 여 제일 뒤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다, 여기.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죠. 이 개념의 이 세타 각도. 이렇게 내려봤을 때, 요 각도가 의미하죠. 요 각도. 여기 이제 15도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려다 봤을 때, 요거는 밑으로 내려보는 15도. 요거는 이제 위로 봤을 때, 요 각도는 요걸 기준 잡아서 30도고요. 요거는 30도. 요거는 15도. 이 단면상 봤을 때, 기억나요? 최전열 자세 스크린에 가시는 한도하고, 그 다음에 요 뒤쪽하고의 요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리고 관람석에서 그 스크린과 이 객석의 거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죠. 최소는 스크린 폭의 1.2에서 1.5배라고 자 최대는 4배에서 6배 정도로 한다는 점 알아주세요. 또한 30m 이하로 해 주셔야 됩니다. 스크린과 객석과의 거리. 그래서 최대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스크린 폭의 보통 기본 4배에서 6배고 그 다음에 30m. 그래서 최소 폭하고 최대 폭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객석폭 뒷벽 쪽은 스크린 폭의 2.5에서 3배 정도로 설계한다는 거. 그리고 관람석은 연면적의 약 50% 정도가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1인 바닥 면적은 대략 0.5에서 0.6제곱미터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대의 구성적인 측면은 우리가, 자, 용어 개념, 자, 그 장치가 무엇이냐? 무대의 구성 부분은, 자, 그 명칭을 좀 정확히 한번, 자, 봐두시기 바랍니다. 무대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대표적인 뭐 몇 가지 이제 정리하죠. 그 무대 평면적인 측면은 전면 무대, 자, 거기 에어프런 스테이지 나오죠. 에어프런 스테이지하고, 그 다음에 측면 무대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측면 무대하고. 그래서 에어프런 스테이지는 프로시움 아치 후면에 커튼 라인 있죠. 커튼 라인을 경계로. 자, 커튼 라인이니까 막이 되겠죠. 막. 그래서 이 막을 경계로 관객석 앞부분의 무대를, 자, 우리가, 자, 에어프런 스테이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막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스테이지가 조금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커튼 라인 이제 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테이지가 앞부분으로 조금 나왔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객석이 있으면, 자, 이제 요 막을 기준으로 앞으로 돌출된 거, 앞으로 무대 쪽으로 나온 이 부분을 우리가 관객석 앞부분의 무대를, 자, 에어프런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무대 폭 개념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이런 막뒤에서 이제 쭉 앞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제 뮤지컬이나 할 때 있죠. 그걸 우리가 에어프런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로시움 아치 폭의 2배 정도로, 자, 무대 폭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깊이는 프로시움,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서는, 자, 여기는 폭이 좀 넓습니다. 폭을 넓게 설계하고, 그 다음에 깊이는 좀 적게 되고, 프로시움 아치 정도 폭 정도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폭이 2배 정도 해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무대, 사이드 스테이지죠. 이거는 객석의 측면벽을 따라서 우리가 돌출된 부분의 무대, 이것을 측면 무대 사이드 스테이지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테이지하고 그 2가지 개념만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무대 단면과 관련돼서 용어 부분을 조금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이, 자, 극장과 관련된 용어다 정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아이언이죠. 요거는 무대 상부에, 자, 이 격자 형태의 발판입니다. 철골로 이제 촘촘히 이렇게 발판을 해 놓은 거죠. 무대 상부 부분입니다. 무대 상부의 격자 형태로 철골로, 자, 이 발판을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그리드 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형태가, 이런 걸 그리드라고 안 합니까? 그리드. 격자 형태를 보통 그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격자 형태의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경막이나 이런 조명 같은 걸 조절을 해주는 데가 그리드 아인 개념이 됩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이 갤러리 알아두시고, 그리드 아인에 올라가는 계단과 연결되는 무대 주위에, 자, 이 벽에 6에서 대략 9m 정도 높이로 설치한 좁은 통로를 우리가, 자, 이 플라이 갤러리라고 합니다. 요거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그리드 아이언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 옆에 이제 통로를 설치해 놓은 것이 바로 플라이 갤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브릿지 나오죠. 장교라고. 그래서 이건 프로시움 아치. 자, 우리가 뒤에 설치된 플라이 갤러리가 바로, 자, 이 라이트 브릿지가 되는데, 원래 브릿지가 교량이죠. 다리 개념이죠. 그래서 장교. 그리고 롱네일. 와이프를 한 곳에 모아서 조정하는 장치죠. 와이프, 철선을 갖다. 그것이, 자, 롱네일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마라고 나오죠. 이제 무대 배경벽을 사이클로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대 배경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플라이로프터. 그래서 무대 상부 공간을 플라이로프터라고 하죠.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는, 요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면서, 자, 이 극장과 관련된 무대 장치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도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프로시움 아치가 나오죠. 프로시움 아치는 보통 관람석하고 무대하고 사이에 격벽 설치되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연극이나 뮤지컬 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진 깎고 안에 뭐 있는 것처럼 영상이처럼 TV처럼 보는 있죠. 그것을 그 아치를 프로시움 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자 안에서 이제 관객들이 움직이죠. 그 부분을 프로시움 아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박스는 뭐 기준만 조금 정리하시고 이번에
그래서 이 점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콘서트용 피아노가 좀 크죠. 그래서 그런 거는 9제곱미터. 그래서 일반 피아노는 4.5, 그리고 드럼은 4.9, 하프는 2, 그리고 기타는 1.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객석보다 낮게 있죠? 낮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지휘자는 이제 이렇게 보이죠? 지휘자는 보이지만 나머지 오케스트라 타는 들은 그 사람들이 안에서 뭐 하는 사람들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낮게 설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번하고 3번 오케스트라 박스는 보시고, 그리고 프론트 박스는 대사죠. 자, 그래서 이 대사를 읽어주는 쪽이 대사를 불러주죠. 그래서 연기자들이 대사를 다 못 외우고 올라오는 경우 있을 때 대사 불러주거나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주는 데가 자, 바로, 프롬프트 박스가 개념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클린룸은 출연자가 대기하는 실이 바로 클린룸이죠. 그래서 그러면 출연자 대기실이니까 무대에서 너무 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대에 가깝고, 무대와 같은 층에 보통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린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대 감독실은 출연자 대기실 룸과 인접하도록 계획을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엔티룸은 출연 바로 직전에 기다리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보통 무대하고 그린룸, 그래서 그린룸에서 출연자 대기실에서 와가지고 보통 신호 주면 이제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데가 엔티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PD나 이제 보조 PD 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신호 주면 쫙 들어가죠. 거기 엔티룸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영화관은 스크린 위치 개념과 영사실 개념, 요 두 가지 정도만 혹시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스크린 개념이 국가직에 9급에 한번 언급이 됐지만, 영사실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수치만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위치는, 보통 최전열, 앞열, 객석에서 스크린 폭의 최소 1.5배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전열 객석도 6m 이상 둬야 됩니다. 너무 가깝게 되면 문제가 되죠. 너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영화를 봐도 도대체 뭐 보고 하는지 눈이 충혈되고 그러죠. 정신없죠. 글씨 볼라 이래는. 그래서 일정 거리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무대 바닥면에서 대략 50에서 100cm 정도 높게 우리가 스크린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스크린 뒤 벽면과 거리는 1.5m 이상 띄워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메다 기준 정확히 우리가 봐두시고, 1.5가 두 개네요. 배가 하나 있고, 스크린 폭의 최소 객석하고 띄워야 되는 거리 1.5고, 그 다음에 스크린 뒷벽면과의 거리가 1.5m죠. 그건 배가 아니고, 그래서 연관성 있게 조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영사실은 보통 일반 문 출입구 폭은 꼭 외울 필요 없고, 개폐 방법 외여닫이. 자, 여닫이는 외여닫이는 한쪽을 열고 닫는 걸 외여닫이라고 하죠. 그럼 두 쪽은 쌍여닫이 될 거고, 근데 외여닫이로 설계하고요. 외여닫이. 그리고 자재 방화문 형태로 하는 것이죠. 자폐 방화문. 그래서 자폐 방화문 쪽으로 해주라. 예, 방화문. 그리고 각도 정도 한번 봐두십시오. 각도 영사실과 스크린 단명사가 영사각은 제로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제로가 되긴 힘들죠. 최적이지만 약간의 보통 각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영사실에서 딱 쏟는데 보면 약간의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보통 15m 이내로 우리가 15도 이내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사실 최대 거리는, 영사실에서 스크린까지 이제 비추는데 이 최대 거리는 40m. 요거 기준은 조금 정리해 놓읍시다. 40m.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극장에 이제 가시거리 기본 잡았을 때는 35m였죠. 예, 2차 허용 한도까지도 35m인데, 그래서 영사실에 쏘는 거는 우리가 보는 개념이 아니니까 뒤쪽에서 쏘기 때문에 영사실, 그래서 이 최대 거리는 40m라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사실은, 한기창을 둬야 됩니다. 안에서 또 깜빡깜빡 졸 수 있죠. 그리고 또 저것이, 공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 혹시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극장과 영화관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차트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체육시설. 자, 체육시설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그렇게 출제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다시피 실내 체육관 정도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단순한 그 수치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이거는 점수 조절용 형태로 지금 현재 어쩌다가 한 번씩 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체육시설은 간편하게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육상 경기장 측면, 육상 경기장에서 육상 경기장 개념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될 건 이런 부분 정도 해 두십시오. 그러면 배치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다루어 주실 것이 이 운동장의 장축을 어디로 두나야? 운동장에 긴축 장축을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운동장이 있을 때 이렇게 긴축을 갖다가 긴축을 남북 형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축을 장축이라고 하죠. 남북으로 배치하고요. 그래서 그걸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양 일강에 바로 시야에 들어오면 우리가 눈부심 형태가 많죠. 그래서 이 관람석은 이쪽에다가 배치를 하라는 거죠. 서쪽에다가. 동쪽에 배치하지 말고 동쪽에 배치하면 서양이 되니까 이 관람석을 이 서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준다는 거. 그래서 간략히 육상 경기장은 요거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트랙 크기, 이제 트랙 크기적인 측면이 나오죠. 이제 트랙 크기. 이 트랙 크기는 기본 400m짜리 트랙이 있고요. 400m. 그리고 350m 트랙이 있고 250m. 그리고 200m 트랙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트랙은 이거죠. 이것이 일반적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밑으로 갈수록 이제 저거라 보면 되죠. 어린애들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등학교 트랙은 짧죠. 이 초등학교가 200m 한 트랙으로 가고,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350m 트랙 형태를 쓰고 있죠. 이제 큰 일반 운동 체육 시설은 400m 기본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거 기준 정도 간단히 한번 봐두십시오. 그리고 코스에서는 이 코스가 이제 레인이 이제 이렇게 운동장이 있을 때, 그래서 트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레인을 둬가지고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이 돌기 때문에 이제 출발점도 틀리고 그러죠. 곡선 레인 했을 때 레인이 이렇게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레인의 이 폭은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코스의 이제 레인 폭, 이 코스가 이 레인 폭은 얼마랄까? 레인 폭에 대해서 간략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레인 폭은 1.2m, 1.2m가 되겠죠? 1.2m. 여기 레인 폭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레인 코스는, 이 레인 코스는 얼마로 할 것인가? 이제 보통, 국제용일 때는, 이 국제 경기용을 할 때는 레인 코스가 최소가, 6코스는 돼야 됩니다. 최소 6코스 이상은 필요해요. 6코스 이상 필요하다는 거 간략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도는, 너무, 경사도가 많이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의 이 부지 이제 경사도적인 측면에서 허용 경사도는 너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폭하고, 달리는 방향이 너무 경사가 심해서 기로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달리는 방향으로
달리는 방향으로는 거의 경사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완만해야 돼. 그러면 달리는 경사도는 1000분의 1. 그러면 1000m 가면 1m 비율. 거의 없죠. 경사도. 1000m 1m 비율은 거의 경사도. 달리는 방향은 자, 이 경사도 허용 한도를 이걸로 잡고 있어요. 거의 경사가 없으라 이거죠. 포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100분의 1 정도 잡고 달리는 방향이 경사도가 더 완만해야 돼. 혹시 두더라도 폭하고 경사도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드 구조는 이제 필드가 요 안에가 필드죠. 여기가 이제 필드인데 여기는 코스고 밖에 코스가 돌아가고 안에 여기 이제 필드. 자, 이 필드적인 측면은 자, 당연히 이 필드는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배수는 잘 돼야 되고 배수는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트랙, 이 코스 있죠. 이 트랙보다 트랙 또는 코스라고 하죠. 트랙보다는 얘가 필드가 높게 설계합니다. 이 필드가 트랙보다 필드는 높게 해야 됩니다. 트랙보다 높게 우리가 배수는 잘 되게 해주시고 트랙보다 높게 우리가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표층은 자 보통 잔디를 해놨죠. 잔디를 뭐 덮어놨습니다. 이게 잔디 설치해놨을 거고 잔디 그리고 하층은 우술 배수하게 10m 간격으로 콘크리트 집수관 매설해 주면 돼. 이제 밑에 속에는 밑에 이제 하층 부분은 우술을 자 빗물을 배수를 해야 되죠. 빗물에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보통 이 집수관 매설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리고 관람석에서는 자 통로 부분을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통로. 그래서 이 통로는 보통 자 이 뭐죠? 입장할 때는 시간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입장을 합니다. 근데 나갈 때는 일시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 설계할 때 기준은 자, 입장 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퇴장 시간 기준으로 이 통로 폭은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퇴장 시간에 인원들이 확 몰립니다. 그래서 퇴장 시간을 기준 잡고요. 그래서 아무리 대규모 건물이라도 이 퇴장 시간 10에서 15분 이내에 다 이루어지도록 통로폭을 그만큼 많이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 막 밀고랍니다. 그러면 앞 사람들 넘어지고 이제 압사당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통로폭은 아무리 대규모에도 10에서 15분 안에 퇴장할 수 있도록 이 통로폭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로폭은 일반적으로 최소 기준은 자 1.2m 이상으로 하고 간격은 한 9에서 15m 사이마다 많이 설치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 관람객 1m 길이의 계단 통로 통과 시간은 보통 그 설계할 때 0.8초로 우리가 봐주고 1m 폭의 계단을 1초당 약 퇴장 1.25명 정도 퇴장하는 걸로 계산해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 폭 계산은 그럼 계단의 폭을 얼마나 할 것인가? 계단의 폭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람석의 수혜를 갖다가 관람석의 수 그러니까 인간 수가 되겠죠. 이것을 퇴장 시간 몇 초야? 퇴장 시간 이 초에다가 자 곱하기 1.25를 해서 우리가 계단의 폭이 계산되어 주시면 됩니다. 계산 봐두시고 그리고 실내 체육관은 뭐 크기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거는 뭐 계속 수치화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볼 경기장이 좀 크죠? 40x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경기장 코트 크기는 거기 7급에 나왔었죠. 그러면 9급들 한번 좀 봐두셔야 되죠. 그리고 천장 높이는 자, 이 배구는 12.5고 배구 이제 토스 탁 했을 때 빵 뛰는데 자, 또 천장 때리고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배구가 천장 높이가 높습니다. 자, 테니스도 그 만만치 않죠? 12m고, 자, 배드민턴은 8m입니다. 농구 7m, 탁구가 가장 낮죠. 그래서 배구가 가장 천장 높이가 높아야 된다. 배구, 그 다음에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 탁구. 자,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실내 수영장은 뭐 똑같죠. 장축을 남북으로 둡니다. 실내 수영장도 장축을 남북으로 두고, 장축을 남북으로 두면 이쪽 동서에서 햇볕 유도식이니까, 그래서 스타트 할 때 수영장도 이제 박태환이가 자, 수영을 할 때 있죠. 탁 들어갈 때, 그 스타트는 보통 남쪽에서 보통 하도록 우리가 처리해 놨습니다. 그 개념 정도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와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보통 설비 구조에서 첫 번째 스타트 되는 수면보다 높아야 되겠죠. 낮으면 안 되니까, 물이 뛰어들어야 되니까, 최소 기준이 0.3m 이상이고, 최대가 0.75m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태환 씨가 그때, 박태환이가 금메달 따고 이렇게 되면 약간 높이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대략 0.3m 이상에서 0.75m 이하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알아두시고, 5m 간격으로 거리와 깊이를 갖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수심이 얼마 되는가 거리와 수심을 갖다가 정리해 놨고, 그 다음에 수압과 토압의 견적에서 수영장이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5m 간격 부축벽 버트레스를 우리가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남자용은 자 보통 60인당 1개 설치하고 여자용은 40인당 1개 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참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인당 하나. 그리고 여성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차이도 있습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볼일 보는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자용은 40인당 하나, 그리고 남성용은 60인용 하나로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은 들어갈 때는 탈의실에서 탈의하고 그 다음에 샤워실, 발 씻는 거 풀 가죠. 그럼 반대로 올 때는 풀, 발 씻고 샤워실, 탈의실 이런 순서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빙 풀 때 뛸 때는 3m, 5m, 7.5m, 10m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통 7.5m는 연습용 형태가 많죠. 그래서 보통 3m 다이빙, 5m, 10m 다이빙이 있죠. 규격화된 것은. 그리고 연습용 7.5m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기본 한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번째, 이 공장과 이제 창고에 대해서 공장 창고 부분. 공장하고 창고 부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장 창고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금 이제 학습을 하실 때 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이 공장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십시오. 창고보다는 공장 위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중 많이 두시고요. 그러면 이 공장 부분에서는 자, 이 공장의 형태라든지 배치 계획,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각부 계획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각부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각부 계획 중에서도 보통 레이아웃하고요. 그다음에 저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시다. 환경 계획 쪽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통 그래서 이 공장 쪽에서 우리가 보실 때 첫 번째로 이런 부분을 보세요. 공장의 형태를 간략히 보세요. 공장의 형태. 자, 이 공장의 형태적인 측면은 자, 거기 자, 분산형 또는 자, 파빌론 타입 해가 나오죠. 그래서 분산형 또는 분산형이라고 정하고, 이 분산형 또는 우리가 분간식이라고도 하죠. 분간식. 파빌론 타입 분간식이라고도 칭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 각 동의 구조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분간식이 특징이죠. 그래서
공장의 신설이나 확장이 용이한 것이 자, 이 분간식 형태의 자, 우리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이 넓은 평면의 분산식이한데 병원과 같이 그런 형태를 분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풍이나 이런 채광 같은 것은 유리한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 공장의 일반 자 기계 조립 공장 뭐 이런 부분에 보통 쓰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집중형. 자, 이 집중형하고 분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집중형을 보통 뭐 집중식이라고 하죠. 집중식. 자, 그래서 이 경우는 공간 효율은 좋죠. 내부 배치 변경에 탄력성이 있는 형태가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보통 이 건설비가 이제 싸주니까 건축비가 저렴한 게 뭐 집중식이죠. 위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운반이 용이하고 흐름이 단순한 것이 집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 뭐 비교만 간략히 한번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배치계 고려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배치계. 자, 이 배치계 고려 사항에서는 뭐 7급에 뭐 출제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알아두실 거는 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 하면 되네. 자, 3번. 자, 3번에 보시면 생산 관리나 또는 뭐 연구라든지 후생 이런 것을 자,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됩니다. 각 부분 시설을 명쾌하게 나눠줘라. 이거는 구분하래, 그죠? 나눠줘라. 나누고. 나눈다는 건 구분하라는 거죠. 구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관리, 연구 이런 등등은 자, 따로 구분해 주라. 각 부분 시설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 생산은 생산대로, 관계는 관리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후생은 후생대로, 생산과 막 연구가 뒤범벅되어 있지 않도록 구분해 주라는 겁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통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제 어린 시절들은 뭐 이런 공장 견학도 갔습니다. 우리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는가.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견학도 가고 외국에서도 오는 경우 이제 견학 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견학자 동선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이죠. 근데 견학자 동선을 갖다가 생성 동선하고 교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견학자 동선을 고려는 하되 견학자 이 동선을 우리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고려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견학자 동선하고 이 견학자 이 동선 개념하고 동선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동선이 교차되면 안 됩니다. 생산자 이 동선하고 이 두 개가 교차되도록 우리가 동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측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 5번 간단한 보시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거,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배치하는 거, 가장 이 중요한 작업을 갖다가 이것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 배치해야 됩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 배치하라는 점. 학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원료의 반입 동선은 자, 6번째. 그래서 요 4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배치 계획은 3번, 4번, 5번, 6번. 특히 3번하고 자, 6번은 잘 보셔야 되죠. 6번. 그래서 원료 반입 동선하고 원료 반입 동선 개념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제품 반출 동선 틀립니다. 제품 만드셔가 제품 반출 동선하고는 개념이 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적 원료 반입 동선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 높은 곳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 제품 반출 동선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합니다. 동일하지 않다. 원료 반입 동선하고 제품 반출 동선을 동일하게 처리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의 개념이 된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부 레이아웃에서, 그래서 각부 계획에서, 자, 이 각부 계획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정확히 공부하세요. 각부 계획은, 자, 이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레이아웃하고, 레이아웃을, 자, 레이아웃이 이제 뭐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이나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이것을, 두 가지를 꼭 비교하시고요. 레이아웃 개념하고 그 다음에 환경계획과 관련된 자, 이 두 가지 측면의 학습을 우리가 정확히 좀 하는 방향으로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서 레이아웃 형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형식은 현재 뭐 거기 보시면 네 가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과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그리고 고정식 레이아웃, 그리고 혼성식, 위에 세 가지를 섞어준 혼성식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중심의 레이아웃은 모든 공정이나 기계, 기구를 제품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제품 중심 레이아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중심으로 다 배치가 된 거죠. 제품 중심 레이아웃은 제품 중심으로 편집이 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품 흐름에 따라 배치한 겁니다. 제품의 흐름에 따라 배치한 거죠.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품 중심 레이아웃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품 위주로 모든 사람이나 기호 정리되는 이건 대량 생산이 팍팍팍 찍어낼 수 있죠.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제품 중심 레이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치 공업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장치 공업. 석유 같은 거 있죠. 그걸 장치 공업이라고 하죠. 석유 단지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이 제품 중심으로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걸 제품 중심으로 안 하고 자, 석유 뽑는데 자, 공정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품 중심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그런데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두 번째, 이 공정. 이래 공정 중심의 자, 레이아웃 같은, 레이아웃은, 자, 이거는 일반적인 공정에다 맞춘 거죠. 예, 통일 종류의 공정. 이 공정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게 작업의 공정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것이 보통 자, 공정 중심.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계 설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예, 기계 설비 중심으로 우리 가는 형태. 그래서 이 공정 중심이라는 것은 보통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자, 보통 예상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있죠. 표준화 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채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주문 공장에 이는 주문 공장 이런데 많이 하는 것이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품종 소량 생산, 품종은 많고 대량 생산이고 다종, 그래서 줄여서 다종이라고 해요. 다품종, 이런 소량 생산하는데 이런데 공정 중심의 레이아웃을 보통 현재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산성은 대량 생산이니까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생산성이 낮은 것이 자, 이게 단점이죠. 단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고정식 레이아웃 세 번째. 그래서 이 고정식 레이아웃은 자, 이 재료나 조리품이 고정된 장소에 있고 사람이나 기계가 가서 하는 거죠. 장소 이동해서 그 작업을 행하는 거죠.
이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정식 레이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는가? 우리가 조선입니다. 선박을 만들어. 자, 10만 톤급, 20만 톤급 선박을 만듭니다. 항공모함을 만듭니다. 미국이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자, 제품이 올 수는 없죠. 항공모함 제품이 왔다 갔다 하면 흘러죠. 그래서 또는 이런 건축물 짓잖아요. 63 빌딩이 우리한테로 오고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선박이나 건축물 아주 큰 거예요, 제품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나 기계나 붙을 수밖에 없죠. 사람, 기계가 이동해야지 뭐. 자, 배 보고 오락할 수 없죠. 자, 지금 롯데월드 지면서 롯데월드 너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기계가 이동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고정식 레이아웃이어서 이게 물품이 너무 크도 너무 커. 이런 경우는 고정식 레이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품의 크기가 크고 선박 크죠. 건축물 큽니다. 그리고 이런 극히 수가 적죠. 선박 항공모함 만드는데 몇 개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 수가 적으면서 큰데 고정식 레이아웃을 쓴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성 레이아웃은 자, 이거 혼성하는 거죠. 애들을 섞는 형태. 이것을 혼성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후생시설에서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후생시설은 그 화장실을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두시면 화장실 부분. 그래서 이 화장실에 남자용 대변기, 남자용 소변기, 여자용 변기, 자, 몇인데 한 대당 설치해주는 기준을 설정해 두시죠. 그래서 남자용 대변기는 25에서 30인당 하나, 소변기는 20에서 25, 5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자용 변기는 10에서 15당 한 대씩 우리가 해줍니다. 그리고 환경계획에서는 일반적인 채광과 조명 계획적인 측면에서 자, 2번에 채광과 조명의 체크 포인트 정리해 두시고 자, 이 채광과 조명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도 분포는 균일입니다. 조도 분포가 다르면 안 되고 균일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조도의 시간적 변동이 적어야 됩니다. 어떨 땐 조도가 밝았다가 어떨 땐 조도가 낮아지고 그럼 태양이 비치면 조도가 너무 높아지고 안 비치면 조도가 낮아지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이 눈부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채광 형식에 따라 공장 형태가 결정이 되죠. 이게 채광을 어떤 것을 쓰느냐, 공장 형태 결정되지만 냉난방 환기 계획과 관련해서는 해서 결정을 우리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작업장의 조명 방식은 전체 조명보다는 국부 조명과 전체 조명을 병용하는 게 좋습니다. 국부 조명도 쓰면서 이 전체 조명 이 두 가지를 자 이렇게 병용해 줘야 됩니다. 병용을 해주는 형태로 자 가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마감 재료가 명암이나 전체 조도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통 실내 마감을 할 때 색깔은 잘 결정해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어느 목적에 따라서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바닥벽 천장이 있으면 천장은 가장 일반 여러분들 집에서는 천장을 보통 밝은 색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바닥이 최고 어두운 색으로 보통 처리해 주죠. 그리고 높은 조도를 7번에 전체 조명을 하는 것은 비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전반 조명을 하면서 국부 조명을 병용해서 우리가 특히 조도를 조금 더 요하는 데는 국부 조명을 써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측면창 설계 시 유의사항 나옵니다. 자, 개그화는 가능한 이제 크게 설계해서 채광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해주시면 되고, 창호 면적을 넓히려고 하면 이제 강도가 좋은 스틸 샤시 형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틸하고 이제 알루미늄 비교해서 알루미늄 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틸 샤시 형태로 가지고, 그 다음에 창유리는 빛을 확산시키는 형태가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창은 가능한 동일 패턴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빛의 반사에 대한 벽이나 색채를 고려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저 색채적인 측면 간단히 봅니다. 색채. 예. 그래서 색채 부분은 그래서 색채 자 거기에서 보시면 색채 조제는 작업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색채가 무슨 색의 피로의 경감이나 재해 방지, 작업 의욕 정지나 작업 능력 향상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거하고 같죠? 이 색채가 우리가 느끼는 건 많습니다. 붉은색을 보면 굉장히 뭐가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막 흥분을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 색을 잘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인데는 약간 한색 계통을 한색 계통을 많이 해야 되죠. 공부하는데 난색 계통을 하면 좁니다. 그래서 그런 색을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도 뭐 피로감이나 재해 방지 여러 가지 측면상 작업 능률 향상 이런 것상 우리가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색채 계획의 요인으로서는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피로감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강렬한 색은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고려도 하고, 그 다음에 단조로운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장에 변화 있는 색채 계획을 조금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조로울 때만, 단조로운 작업할 때, 그럼 원래 다양한 색은 피하는 게 기본입니다. 알록달록하면 너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조로운 작업하면 이럴 때는 약간 변화 있는 색채 계획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 측면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계획에서 공장의 형태는 단층 공장은 뭐 기계나 조성 공장 이런 것은 이거 조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층으로 우리가 공장을 크게 층고를 높게 잡고 있죠. 그리고 중층은 제지나 재분 방직 공장, 그리고 단층 중층 병용은 양조나 방직 공장 정도, 그리고 특수 구조의 공장은 재분이나 시멘트 이런 것은 특수 구조 형태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붕 형식 분류의 개념은 소설 지붕과 톱날 지붕 이 두 가지만 조금 정리하세요. 지붕이 또 솟은 거죠. 그래서 소설 지붕이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소설 지붕이죠. 지붕 위에 지붕을 또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여기에다가 뭘 뒀는가? 채광창 같은 걸 두고, 원래는 이거는 소설 지붕은 한기가 잘 해도록 만들어진 것이 보통 소설 지붕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기계 공장 같은데, 이 소설 지붕 형태를 중기계 공장 같은데 이 소설 지붕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톱날 지붕은 이렇게 톱날처럼 지붕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이 실내 조도가 일정한데 많이 쓰는 거죠. 주광 조도, 태양빛을 북쪽으로 삽입해 보면 실내 조도가 일정해지거든요. 이런 방직 공장 같은데 이 조도가 일정해야 돼 쓰는 것이 보통 이 구조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5번의 사랭 구조는, 보통, 그 그림 한번 보시고, 요런 형태가 사랭 구조입니다. 사랭 지붕 구조인데, 그래서 요거는, 요 사랭 지붕은 채광이나 이런 한기가 좋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랭 구조는, 채광하고 한기가 안 좋습니다. 채광과 한기가 안 좋아요. 좋지 못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고에서는 저 부분을 조금 봐두십시오. 창고 부분은 창고 면적의 결정 조건 정도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하물의 성질, 일반 하물이냐 특수 하물이냐, 그리고 하물의 대소, 포장이 크냐 작으냐, 그리고 하물의 빈도, 그래서 입출구 빈번하냐 안 하냐 이런 거, 그다음 하물의 이제 일반적으로 많고 지금 다소, 그래서 하물이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되고 적재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기초는 일반적 건물 기초하고 이제 기계 기초는 이제 별도로 간다는 거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닥 높이는 집안면에서 20에서 30cm 정도 높게 이제 설계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한번 간단히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최상층 천장 높이는 일반 기준층보다 0.3에서 0.6m 정도 우리가 크게 우리가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원론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강론 부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원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